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영남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장병일 교수와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병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령화와 함께 암 환자와 유병률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암 하면은 이제 우리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제대로 알고 치료를 꾸준히 이어가야 되는 그런 질환인데, 근데 이 암도 우리 몸의 세포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다른 정상세포와는 달리 이 암세포는 교수님, 왜 우리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걸까요? 네, 암은 우선 조절되지 않는 세포 성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주변 세포들과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그 세포의 특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정상세포 중 암세포와 비슷한 특성이 있는 세포로는 상피세포, 골수세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세포들은 증식이 활발합니다. 암세포와 구별되는 특징은 이 정상세포들은 주변 세포들과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조절이 되고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암세포는 주변 세포들과의 상관없는, 조절 없는 무한 증식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무한 증식을 하기 때문에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혈관을 만들어내고 우리 몸에 있는 영양분을 암세포가 독점을 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비정상적인 혈관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출혈, 그다음에 영양분을 독점하기 때문에 우리 환자들은 전신 위압감,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주변 장기를 침범하고 혈행성, 임파선을 타고 전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장기로의 침범이 이루어지게 되고, 침범된 장기는 그 기능을 소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장에 있는 것이 커진다면 대장 폐색이 일어나게 되고 소화가 안 되고, 간으로 가게 되면 간이 활동할 수 있는 간의 역할인 우리 몸의 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복수와 황달이 차게 됩니다. 폐로 가게 된다면 이제 암 조직이 폐를 둘러싸기 때문에 숨 쉬는 게 어려워지고 숨이 차게 되죠. 제가 체드윅 보스만이라는 배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2020년에 이제 대장암 때문에 하늘의 별이 되었어요. 네. 영화 블랙팬서 이제 주연 배우였죠. 맞아요. 근데 그때 나이를 제가 찾아보니까 43세,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어린데요? 자, 맞죠. 이렇게 50세 이하의 젊은 연령층에서 교수님, 계속해서 대장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뭔가 원인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최근 통계를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35세에서 64세 연령대에서 대장암 발생률은 3위입니다. 남성의 경우 2위고 여성의 경우도 3위인데, 이거보다 더 주목할 만한 결과가 15세에서 34세의 연령별 대장암 발생률입니다. 네. 10만 명당 8.1명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역시 이전과는 다르게 대장암이 진단되는 연령대가 낮아지는 것을 진료 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젊은 대장암 환자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식습관 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고지방, 저섬유식이, 가공육의 섭취 증가, 서구화된 식습관의 변화가 큰 원인입니다. 또한 비만, 흡연, 고하던 음주 역시 그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패스트푸드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이 참 대장암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고령화라든가 서구화된 생활 습관으로 인한 대장암의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누구나 대장암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도 있겠습니다. 특히나 교수님 어떻습니까?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다면 좀 특별히 더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장암의 원인은 대부분은 환경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유전되지 않는 돌연변이에 의해 세포가 악성화됩니다. 그러나 2% 정도 되는 일부 대장암의 경우는 유전적 요인으로 가족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대장 전체에 수천 개의 용종이 생기는 그 가족성 선종성 폴립증이라고, 이름은 어렵죠, 그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비용종성 대장암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들 병은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이미 밝혀져 있고, 이것이 이미 상염세체 우성, 그러니까 자기 자손으로 전달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중 한 명이 이런 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50%의 확률로 자손에게 유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과로 자녀도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25세, 20세 이런 젊은 나이에서부터 규칙적인 대장 내시경, 혹여나 친족 중에서 그런 병이 있다면 자기도 그 돈을 들여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그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그 용종이
제거해도 계속 생긴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왜냐하면 그런 용종 안에서 또 악성 용종이 발견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 뭐 혈변을 보거나 갑자기 변비가 악화되면 대장암을 의심할 수 있다던데 이게 맞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렇습니다. 또 대장암의 전조 증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대장은 사실 굉장히 큰 장기입니다. 우리 몸의 오른쪽, 가운데, 왼쪽 다 있는 장기죠. 따라서 그 위치마다 그 증상이 다릅니다. 네. 특히 우측 대장일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덩이가 만져진다든지 아니면은 검사를 갔는데 뭐 빈혈이 있다든지 네. 철결핍성 빈혈이 있다든지 1년에 한 번 하는 검사에서 분별 자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다든지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오래된 경우에는 체중 감소까지 그런 게 있고 왼쪽 대장인 경우에는 이제 내려오는 부위니까 네. 폐색 증상이 두드러집니다. 심하면 천공고 동반이 되고 식후에 쥐어짜는 복통, 그다음 변의 굵기가 얇아지고 배변 습관이 변하고 변비가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불결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혈변, 네. 그다음에 암덩어리가 커지면서 회음부 통증까지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용종이 발견됐다고 하면은 간편하게 바로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참 많이 편리해진 것도 같습니다. 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발견된 용종이나 크기, 개수가 실제로 어떻습니까, 교수님? 대장암과 연결될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용종의 크기와 형태는 대장암의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샘종 선종성 폴립이고 목이 있고 크기가 작다, 1cm 미만이다. 이렇게 되면 악성으로 진행하는 빈도는 1%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크기가 2.5cm 이상이고 목도 없고 평평하고 조직적으로 보면 톱니 모양이고 그리고 궤양을 동반하고 있다면 5에서 16%, 많게는 40%까지 악성화로 진행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개수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제 구불결장 내시경에서 만약 100개 이상의 용종이 발견된데 선종으로 진단이 된다. 이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가족성 선정성 폴립증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암도 병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계신 곳은 혈액종양내과니까 네. 항암 치료를 많이 또 전담하실 것 같은데 음. 이 병기별 항암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저는 너무 궁금해요. 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일단 진단 당시의 기수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릅니다. 우리가 1기에서 3기 정도라면 선행 항암 화학요법,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 그다음에 수술, 그다음에 보조 항암 화학요법으로 이어지는 근치적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4기의 경우는 또 경우가 다릅니다. 4기라고 하면 암이 혈행성, 임파선 전파를 통해서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고식적으로 치료하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간에 몇 개, 폐에 한두 개 이 정도가 있고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다면은 대학병원에서는 다학제를 통하여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발성 전이가 됐다,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하다면 근치적 치료는 어렵고 고식적 요법으로 항암 치료를 진행합니다. 고식적이라는 말이 어려울 텐데요. 네. 고식적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임시 변통으로 하는 이라는 국어사전적 정의가 있습니다. 즉 근치적 치료는 현재 상태는 근치적 치료는 못하니까 현재 암과 함께 공존하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생존 기간의 증가를 도모하는 요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항암제가 암세포에 어떻게 작용을 해서 암세포를 없애는 건가요? 네, 일단 암세포는 빠른 증식을 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암세포의 특이적인 표적을 가지고 발현하기도 합니다. 네. 또한 우리 체내의 면역세포를 회피해야 합니다. 항암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졌는데 암세포의 빠른 증식을 표적하는 약물이 전통적인 세포독성 항암제, 특정 단백질의 발현을 표적하는 것이 표적항암제, 네. 정상적인 면역 기전의 회피를 표적하는 것이 면역항암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포 독성 항암제가 이제 가장 먼저 개발됐고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항암제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는 척 하고 싶었어요, 교수님. 네. 정확하게 얘기해 근데 주셨어요.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매우, 이게 네. 어떤 약이에요? 이름이 좀 어려워요. 매우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세포 독성 항암제는 말 그대로 약물 자체가 세포의 직접적인 독성을 나타냅니다. 즉 암세포는 빠른 세포 분열을 하고 이때 유전체인 DNA, RNA
복제하는 과정, 그리고 세포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그 구조물이 불안정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 전통적인 세포 독성 항암제는 직접적으로 DNA 복제를 방해하거나 네. 직접적으로 DNA를 파괴하거나 또한 세포 내 구조물의 합성을 방해해서 세포 분열을 억제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는 빠르게 증식하는 장기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뭐 생소한 용어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좀 긴장을 했었는데 네. 교수님이 이렇게 그래도 좀 재밌게 풀어주시니까 그러니까요. 머릿속에 이게 그려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진짜 감사합니다. 방송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앞에 설명하신 세포 독성 항암제가 이제 빠른 증식을 하는 세포 전체를 공격한다면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거니까 그러면 표적 항암제가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표적 항암제만 하면 부작용이 덜하지 않습니까?라고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표적 항암제의 경우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많이 발현되었거나 활성화된 요소가 있는 거라서 정상세포에 아예 없진 않습니다. 따라서 표적 항암제는 일반 세포 독성 항암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낮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표적의 특징적인 부작용이 존재를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면역 항암제라는 것도 이제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환자가 자신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해가지고 네. 암세포를 인식하고 이제 공격한다는 네. 그 항암제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 면역 항암제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면역 항암제는 암세포가 숙주의 면역 작용을 회피하기 위해 발현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를 PD-1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단백질을 막는 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다시 암세포를 공격하게 함으로써 항암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역 항암제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세포 독성 효과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부작용이 적습니다. 대장암 중에는 MSI라는 특성이 있으면서 세포 독성 항암제를 견디기 어려운 컨디션의 환자들에게는 고려할 수 있는 치료 옵션입니다. 그러나 일부 환자에게서는 치료 종료에 장기간 관해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효과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수만 그렇고 네. 또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약제 원인의 폐렴이라든지 장염,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의 부작용 또한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맞아요. 금액적으로 매우 고가입니다. 그래서 어.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최근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소식이 있는데요. 말기암 환자의 항암 치료에 고무적인 경과를 보인 신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최근에 네. 경구약으로 나온 혈관 상피세포 수용체를 표적으로 하는 약제입니다. 이 연구가 고무적인 이유는 3차 이상에서 허가를 받았고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이 50%에서 10개월 이상의 생존 기간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대장암의 경우 3차 치료에서는 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경구항암제 또는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약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은 그런 약을 다 쓰고 난 이후에도 이제 치료를 했을 때 이런 결과를 보여주었으므로 좀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고 더 이상 항암 치료 약제가 없는 환자들한테서는 좋은 치료 옵션이 생긴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7월쯤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 신약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항암 치료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 부작용 그냥 참기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실 것도 같습니다. 부작용을 좀 덜어주는 그런 약물이 있을까요? 네. 가장 많은 환자분들이 오심과 구토, 이로 인한 식이저하를 많이 호소하십니다. 오심과 구토는 항암 치료 시 진토제를 처방하게 되고 그러나 이후에도 항암 치료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오심, 구토를 호소하시는 분들한테는 경구 약제, 패치 제제의 진토제를 처방하게 됩니다. 또 입원 기간 중에는 주사제로도 이제 쓸 수 있습니다. 또 식이 저하의 경우 입원 기간을 늘리면서 캔으로 나오는 보조제, 정맥 수액치제 등으로 영양분을 충분히 보충하게 됩니다. 또한 호중구 감소증에 있을 경우 치료 시기를 좀 연기하거나 약물의 용량을 좀 줄인다거나 또 골수세포 성장 인자 등의 약물을 투여하게 돼서 그 환자분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호중구 감소증이 있을 경우가 어떤 경우를 항암 말씀하시는 치료를 세포 독성 항암제를 맞고 나면 주로 7에서 10일 정도 이후에 환자들이 호중구 감소증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골수 억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감염에도 취약해지고 이유 없이 열이 납니다. 호중구가 감소된 이유만으로 열이 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것은 그렇군요. 이제 방어 기전입니다, 사실은. 예, 근데 열이 나면 환자분들이 힘들고 하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음. 항생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열을 떨어뜨리는 조치도 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 예. 그 제가 듣기로는요, 항암 치료 받기 전에 환자들이 미리 받아두면 굉장히 좀 유용한 보조 시술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신항암 화학요법은 주사제로 하게 되는데 정맥 주사로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항암 치료는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라 지속적으로 하게 되겠죠. 특히 고식적 항암 화학요법의 경우 그 끝이 없습니다. 이 약이 들을 때까지 환자분의 컨디션이 허락할 때까지 약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혈관이 수축할 수도 있고 정맥염 등 감염에도 이제 위험할 수가 있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케모포트라는 특수한 관을 중심정맥이라는 큰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주입 부분은 이제 피하 조직에 심게 되는데 이러면 피부로 덮여 있으면서 그 외부 이런 물질들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샤워나 일상생활 등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피하 조직의 이 주입 부분을 촉진해서 거기만 찌르면 되기 때문에 통증, 정맥염 등이 생길 확률이 적고 항암제 주입 또한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을 혈관 안에 지속적으로 거치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소독 없이 처치 시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관이 막힐 위험이 있고 진균 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 관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 미리 치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표적 항암제와 세포 독성 항암제를 병용하면 출혈을 유발하거나 피를 잘 먹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받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네. 암이 많이 진행될수록 인체 기능들이 손상되고 또 통증이 심해지잖아요. 이럴 때 이제 환자분들이 통증 조절을 위한 진통제를 사용하실 텐데 이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계속 맞아도 괜찮은지, 많이 맞으면 약에 중독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환자분들께서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고요. 네. 근데 통증은 5번째 생체 징후로 하는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속적으로 아프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단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죠. 네. 또한 대장암의 4기 환자분들 중에는 장운동이 되지 않거나 여러 이유로 복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처음이라면 비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비마약성 진통제는 용량이 어느 정도 이상 되었을 때는 진통 효과가 더 늘어나지 않는 천장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암이 계속 진행될수록 통증은 늘어나는데 그럼 비마약성 진통제로는 통증 조절이 어려운 단계가 오게 됩니다. 네. 이때부터는 천장 효과가 없는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여 통증 조절을 합니다. 마약성 진통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늘리는 용량대로 그 효과가 있는 것을 마약성 진통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마약성 진통제에 투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나 마약증이 되는 거 아이가? 아하. 예, 맞기 그렇죠. 싫다. 예,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러나 의료용으로 나온 약물이고 통증 조절을 위해서 의사가 신중히 약물 농도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환자를 체크하고 그 용량을 바꾸고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 정도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용량을 늘려 나갑니다. 그러면 용량을 늘리 또 이야기합니다. 난 약쟁이가 되기 싫다. 네. 내가 왜 늘려야 되는가? 거부감이 많은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때 저는 환자분이 약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통증을 찾기 위해 더 많은 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의 통증 없는 하루가 더 소중합니다라고 환자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따라서 마약 중독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증 없는 하루가 더 소중하다는 말씀이 저에게도 그 마음이 느껴지네요, 네. 교수님. 근데 병원에서 사실 환자분들이 치료만큼 중요시 여기는 게 또 음식에 관해서도 정말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보호자분들도 그렇고 교수님 항암 치료 중에 어떤 음식이 좋아요?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세요? 이 질문은 제가 외래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요. 네, 많은 환자분 이제 외래를 오셔가지고 식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떤 음식이 좋나 안 좋나 이런 말씀을 많이 여쭤보십니다. 근데 또 많은 커뮤니티들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항암 환우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음식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한 보호자는 환자의 시기를 정말 엄격하게 조절을 하는 경우도 제가 네. 봤습니다. 그러나 항암 치료를 하면 구역, 구토, 식욕저하 등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기를 제한한다면 환자는 더욱 힘들어합니다. 따라서 저는
날 것을 제외하시고는 드시고 싶은 것은 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챙길 수가 있다면 단백질 섭취를 좀 늘려달라고 공고를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항암 환자들도 단백질 섭취는 꼭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최근 그 통계에 의하면은 국내 암 환자는 현재 259만 명, 지난 2022년 기준입니다. 전체 국민의 약 5%에 해당하는 그런 수치라고 하는데 갈수록 유병률도 높아지고 재발도 많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암을 제대로 알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암이라고 하면 사실 무서운 병이겠죠. 예, 이를 치료하는 저조차도 환자분한테 힘내라, 치료 결과가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독이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나 암 환자는 앞으로 암으로 인해 이제 사망할 확률이 높죠. 암의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가 높은데, 그러나 현재는 면역항암제, 표적치료와 같은 치료법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증, 호흡곤란 등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도와주는 치료법 또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자들의 마음, 치료가 가능하다는 희망은 그 자체만으로 도움이 됩니다. 치료가 가능하다는 희망은 환자 스스로가 식이, 운동 등 컨디션을 조절하는 원동력이 되고, 이렇게 컨디션이 잘 조절된 환자분들은 항암 치료를 적절한 시기, 적절한 용량으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좋은 치료 성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암을 진단받았다면 우선은 실컷 부정하시고 실컷 화도 내시고 실컷 우울해하시되 빨리 마음을 다잡고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신다면 치료의 결과는 좋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만사 마음먹기에 달렸던 말이 암 치료에서도 저는 적용하는 것 같아요. 물론 환자 보호자 힘들 수도 있겠지만 희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치료를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요. 환자들이 겪는 그 스트레스와 감정들, 이루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이런 수많은 감정들을 그저 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감정 그대로 느끼고 실컷 그 감정에 빠졌다가 마음을 다잡으라는 우리 교수님의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환우분들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도움 말씀 주신 영남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장병일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철원 씨와 이현 씨도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